저는 이제 더 하락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는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힘들어요. 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동반 하락했고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어디도 금리하고 경제 상황이 없어요. 금리가 인하돼도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 오릅니다. 반박이 있나요? 여기서?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집값 대전망 부동산 대토론회 MC를 맡은 저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를 맞이해서 부동산에 대해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석과 조언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미국 IAU의 심영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건가요? 예. 아, 뭐 저는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예, 자주 네. 뵌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우리 이광수 저도 많이 대표님 뵀습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오늘 저도 처음 뵀는데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요즘 뭐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또 활동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알려주시죠. 예, 저는 뭐 그 오대빵 부동산이라고 저희 중개 플랫폼인데요. 저희도 벤처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바쁘죠. 예, 그걸로 인해서. 뭐 대신에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언론이라든지 방송 활동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오늘 쪼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광수 대표님은 뭐 사실은 유튜브를 틀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그러게요. 근데 제가 지난해 12월에 한 달 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계속 그게 돌아가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쉬면서 공부도 좀 하고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일부러 쉬신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자산 시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계속 돌아다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가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뭐 글도 좀 쓰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요.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죠. 예. 오늘 아마 더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를 안 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 어땠는가?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를 돌아본다면 뭐 상반기에는 2022년도 하락을 멈추고 좀 상승 반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좀 하락으로 반전되는 분위기.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1년 사이에 2만 채 이상 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서울의 부동산의 매물은 7만 채가 넘는다. 보통 전년 대비해서 한 2만 4천 채 정도 늘어났다. 이걸 보면은 현재 분위기로는 어쨌든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는 좀 훨씬 많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작년도 2023년도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사실 2023년만 보면 네.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거래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뭐 지수라든가 이건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뭐 평균 상승률, 하락률 이런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에 워낙 거래량이 감소했었는데 네.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2023년도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빈번히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최근에 민감한 변화들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23년도에 그러면 가격이 왜 올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3분기 때부터 가격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오르는 회복세도 좀 빨랐다는 거죠. 약간 기술적 반등 같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책 이슈도 좀 있었는데 네. 특례 보금자리나 이런 이슈들. 정책금융에 대한. 네,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고 거래량도 있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거래량들이 다시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빠질 수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보셔야 되는데 그 원인 파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2023년도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 거래된 것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사가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작년도 2023년도 한 2.39% 정도 빠진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평균적인 아마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심영석 교수님은 작년도 2023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반등이 빨리 왔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등이 상당히 빨리 왔는데 그거는 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 효과도 있고요. 그때 1.3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도 거의 다 풀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됐어요. 그 2022년 후반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됐고요.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또 이제 침체로 가고 있는 거는 지금 매물 이야기들 많이 하셨지만 그 매물에 대한 시각들이 다른 거거든요. 오르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오른 가격을 이야기하고 호가를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초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커졌어요. 관망세가 상당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짙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특징적인 거는 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서도 한 1, 2%인가 정도 떨어졌어요. 누적으로 보면. 근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오름세들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2023년도의 어떤 평가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23년도를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올해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이런 토론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24년도 말에 가서 딱 평가를 해봤을 때 2024년도의 부동산 가격은 과연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자, 요걸 두 분에게 좀 물어본 다음에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우리 심영석 교수님한테 물어보겠는데 2024년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자, 어느 쪽입니까? 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준 자체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 네, 뭐 그거는 뭐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뭐 일단 우리 상승하지 심영석 않을까. 교수님은 상승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또 의견이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2024년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냐 하락이냐. 자, 어떻게? 신 교수님 강보합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하락 봅니다. 어쨌든 하락이네요, 그죠? 네, 강하락. 재밌습니다. 예. 자, 상승과 하락이 부딪히는 이런. 자, 근데 뭐 부동산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뭐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경제 변수가 등장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 두 분의 전문가가 상승과 하락을 예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때 아주 장기적인 예측, 뭐 그러니까 뭐 한 5년, 10년 후의 예측, 이런 거는 사실 뭐 통화량,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겠지만 올해 1년만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금리와 경기와 수급, 요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심영석 교수님께서는 상승할 것이다. 뭐 그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자, 어떤 이유에서 그 주장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는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올해 이제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상승기 때는 이제 루머만으로 오를 수 있는데요. 하락기 때는 이게 실현이 돼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폭은 적지만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돌아섰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도 저희가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백화점 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안 좋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수출이 사실은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수출은 이제 10월 달이 바닥이었고요, 작년 10월.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데요. 그게 지금 어쨌든 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경기의 추이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입주 물량,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만세대 초반입니다. 뭐 여러 개 발표하는 기관에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은 입주 물량이 서울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파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만세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주인이 있는 집이 한 7,000세대고요. 나머지 한 3,000세대 정도만 일반 분양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예, 거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게 거래되는 건 대부분 다 입주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인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는 저도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입주 절벽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상황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그 지표들이 이제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하락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는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힘들어요. 생각하기가. 분양가가 내년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올해.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원가 상황들이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래 상황을 우리가 보면 현장에서 저는 있으니까 잘 아는데요. 금매가 나오면 거래가 돼요. 근데 금매를 잘 안 내놓는다는 금매라는 거예요. 거의 가격은 2023년 상반기 정도의 가격. 그렇죠. 예, 그 정도 가격은 지금 수용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높아도 수용하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뭐 그러나 2023년도 하반기나 중반 정도 가격으로는 가격으로는 그걸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데요. 금매가 많이 나오는 시기, 이를테면 IMF라든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 상황들을, 매물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과연 이게 떨어지는 시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같은 경우도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요. 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동반 하락했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급락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심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금리도 이제 아마 하반기가 정도가 되면은 뭐 큰 폭은 아니라 하더라도 낮아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급 면에서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좀 풀리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은 아마 하락은 좀 멈추고 소폭이라도 상승을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024년도는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신 겁니다. 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좀 끄덕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거에 반해서 우리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하락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걸 좀 반박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하락을 얘기하시는 좀 근거가 있다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죠. 근데 저희가 이게 결국엔 이건 자산가격이고 재화의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논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어디도 금리하고 경제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돼도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 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띄워놓고 얘기해요.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왜 오릅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반박이 있나요? 여기서? 금리가 떨어져도 살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2013년, 14년이었어요.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리는데 집을 안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요. 네. 그때 주택담보대출가 7%에서 3%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안 샀습니까? 수요가 안 붙기 때문에요. 아무리 수출이 잘 돼도요. 삼성전자만 좋은 거지 그게 수요를 이뤄져야 된다고요.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 꼭 그 과정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왜 오르는 겁니까? 자,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네. 금리 하나의 변수로 해서 집값은 움직이지 않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경기, 금리, 뭐 입주 물량 이런 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방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금융위기 상황은 이게 금리가 떨어져도 안 사죠. 지금 수요가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 안 맞는 수준이 한 10% 정도 돼요. 최근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래들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성파구입니다. 잠실 쪽에 엘리트라고 이런 아파트가 사실은 제일 먼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는. 근데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하는 그 가격선에 가격대를 생각하는 가까워지면 거예요. 반등을 네, 한다. 그 가격대가 맞추어지면 수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대가 서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는 누적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 가격에 다시 오든지 아니면 수요가 그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는지 하면 또 거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수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일단 두 예. 가지인데 질문을 드렸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왜 집값이 오르냐고요. 그 질문에 답.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금리하고 집값은 그 동조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제 부동산 상품이 대출을 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건 자기 자본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먼저 이제 흐트러진 이유도 이게 타인 자본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심영석 교수님 상승론에는 특정한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2024년도 상승이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 조금 하락이 있는 걸 전제로 한 상승을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걸로 전 들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2024년도에 말에 갔을 때 올해 아파트 가격 좀 올랐네라는 거는 결국 2023년도 말 가격보다는 좀 오른다라는 그 얘기신 거죠. 그렇죠. 원래 상승률이라는 게 연간 상승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건 가장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야 수요가 붙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확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욕망은 수요가 아니에요. 다 강남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주택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만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감소하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근원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2023년도에 가격이 그래서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왜요? 송파구가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할 때 꼭 수요를 얘기할 땐 유효 수요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장 틀려요. 뭐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강남이 다 살고 싶죠. 그래서 강남 집값은 안 빠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 싶은 거하고요. 살 수 있는 수요는 엄연히 다르고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입주 물량을 얘기하셨는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요. 매도 공급이에요. 짓는 공급이 아니고요.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그냥 분양받는 거잖아요. 사는 아파트는 대부분 뭡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도 물량이 4만 가구에서 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근데 처음 내놓을 때부터 가격을 낮춰서 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살 사람 없다고. 그래서 호가는 높여서 내놔요. 근데 안 팔리게 되겠죠. 안 팔리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 그러면 급한 사람도 가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매물의 증가는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신호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을 삽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져. 그럼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또 입주 물량은 사실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수도권 전체로 보셔야 돼요. 자꾸 서울만 얘기면 안 돼. 서울에서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비싸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즉 공급이 증가한다. 어떤 공급?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는 공급. 그럼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집값이 왜 안 빠집니까? 금리도 중요한 요소긴 한데 지금 한국의 집값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에도 규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집값은 이렇게 비싼데 금리 낮춰준다고 해서 대출은 뭐 어디서 일으킵니까? 내가 지금 소득이 안 받쳐주는데? 그러니까 근원적인 한계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신혼부부 사라고 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해주고 더 살 사람 없으면 이제는 20대 대출이 나올 거예요. 신생아 대출 해주고. 예, 20대 대출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빚으로 이 가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요가 받쳐주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해 예상되는 정도의 뭐 미국 같은 경우 한 1.75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정도 상황에서는 금리가 집값을 움직이는 큰 최대 변수가 되긴 좀 어렵다라는 예상을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심영석 교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외에도 경기가 뭐 회복되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이제 수급에 대한 거에서 조금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이제 여기는 신규 공급에 대한 수급을 얘기하신 거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결국 공급이라는 건 파는 사람에 대한 건 매도 공급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건설사들의 부실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우리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대한민국의 지금 그 PF 대출 부실 문제가 작년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PF의 규모는 134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복현 금감원장이 얼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속도감 있게 이 부실화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두 분께 잠깐 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설사들의 부실화 문제. 건설사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라는 쪽이냐. 아니면 그냥 망하더라도 쓰러지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쪽이냐. 자,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의견이 이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비슷한 의견이실 거예요. 이건 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장 중에 이게 살아남을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요. 아닌 것들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이제 부실은 털고 가야 된다. 그렇죠. 미분양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 지방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런 것들은 옥석 가리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뭐 불러가지고 짜증도 내고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금융의 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뭐 무너지고 이런 게 좋은 이야기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좀 짚어야 될 사항은 우리나라 PF가 좀 기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F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그 사업성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우리나라 은행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시공사들 뒷자리를 잡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시행사가 이게 거의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시행사의 지분을 뭐 20% 늘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발의 시스템 자체는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야 되겠지만은 부실화된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게 금융사까지 부실 문제가 전이되게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게 때문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PF 부실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건설사를 살리면요 가게가 어려워져요. 살리려면 그 아파트를 가게가 다 사줘야 되는데 그럼 가게는 뭐 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정책의 방향성을 오히려 가게의 중심을 둬야지 건설사 몇 개 살리려고 해서 가게를 희생양 삼는 거 아니 정부가 사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일으킨 원인은 뭐냐면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갖고 있는 땅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망하거나 그러면 싸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땅이 싸게 나오면 무조건 사가요. 누군가. 그러면 다른 건설사가 또 사서 시행사가 사서 또 분양 사업하고 아파트 지으면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다시 분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걸 무리하게 살리려고 하다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하고 가계 부실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집값에는 이런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PF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또 이어지는 질문은 우리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 양극화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하신